어느 날 밤 서울에 사는 대학생 민주는 늦은 과제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하철 막차를 타야 했기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역에 도착했다. 평소 지하철을 자주 타기 때문에 큰 불안감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플랫폼에 거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밤이라 그런지 플랫폼에는 취객과 몇몇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들이 전부였다. 민주가 배어 나올 듯한 바람을 막기 위해 목도리를 단단히 묶고 플랫폼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몇 분 후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왔고 민주가 탄 칸 역시 거의 빈 상태였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민주 머릿속에는 불편한 기분이 스멀거리기 시작했다. 옆칸과 이어지는 유리문 건너편에 검은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것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느꼈다. 착각일 거야. 민주가 스스로를 그렇게 안심시켰지만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수록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더 짙은 어둠이 기차에 스며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봤던 그 형체는 그대로 있었다. 민주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 볼륨을 최대로 올렸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했다. 챙겨본 것은 분명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너 지하철 타는 중이니? 뒤돌아보지 마. 조심해. 이 메시지를 보고 놀란 민주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용기를 내어 억지로 참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주야, 어디니? 제발 말 좀 해줘. 친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가 마침내 기차에 있어. 왜 그래? 라고 속삭이자 친구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내 뒤에 이상한 게 있어. 방금 다른 사람이 그걸 친구들한테 못 본 척 하라고 했대. 창문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형체를 봤는데 정말 끔찍했어. 민주는 거의 울 것 같았다. 그때 지하철 안내 방송이 들렸다. 곧 종착역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릴 준비를 했다.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가능한 빨리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침내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홀린 듯이 플랫폼으로 뛰쳐나왔다. 다행히도 역에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어 안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심코 플랫폼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 기차의 창문 속에서 형체가 몸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다. 그것은 처음 봤던 검은 형체 그대로였지만 그 얼굴은 한껏 일그러져 있었고 웃고 있었다. 그 찰나 민주는 두려움에 몸이 굳고 말았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빠르게 역을 빠져나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문이 닫히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떨리며 눈물을 흘렸다. 무엇이 자신을 따라서 온 것인지, 왜 자신을 노려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혼자서 늦은 밤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 민주는 그 일이 있은 후 오랫동안 불안 속에 살아갔다. 하지만 무엇이 그녀를 따라왔으며 그 기차 안에서 진정 무엇을 봤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얼굴이 마지막 순간에 환히 웃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중 한 가지를 길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포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약간의 수상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금기된 숲이라는 마을 외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숲은 해가 지면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고 수군거렸고 그 전설은 어느새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하나의 공포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여고생 수진이는 친구들과 함께 그날따라 특히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들은 금기된 숲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친구인 민호, 지수와 함께 수진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숲에 들어가보자. 사실 얼마나 무서울 수 있겠어? 다 옛날 사람들 꾸며낸 얘기일 거야. 민호가 용감히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금기된 숲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그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은 신경질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약간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들릴 법한 풀벌레의 소리도 없고 멀리서 들려오던 마을의 소리도 차단된 이 공간은 그 자체로 굉장한 중압감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숲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지는 발밑에서 이상한 물체를 밟았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주위에는 그것 이외에도 낡아버린 잡동사니들이 조금씩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동안 실종되었다던 사람들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젠 돌아가는 게 좋겠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숲은 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길을 잃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심지어 달빛조차 이곳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지는 아주 희미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고 방향을 모호하게 만들어 아이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놀라서 서로를 붙잡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웃음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아이들은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숲속을 달리며 분명히 전에 지나왔던 나무들을 다시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숲은 끝나지 않았고 마치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정신없이 달리던 그들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숲에서 밀려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다행히도 그들의 뒤에 마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껏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매우 긴 시간 같았지만 사실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아 그들은 숲을 빠져나왔고 구사일생으로 마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경험을 털어놓은 그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숲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더욱 무성한 공포의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숲은 해가 지고 나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절대 그곳에 밤에는 들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젊은 혈기의 아이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기라도 할 때면 숲의 깊은 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한다는 소문이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호숫가였다. 주위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곳이었다. 도시에 식상해진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기다리며 캠핑을 떠났고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모닥불을 피우고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다. 이런 곳에 오면 괴담 하나쯤은 들어줘야 제맛 아니겠어? 하나 얘기해봐. 갑작스런 제안에 잠시 머뭇거리던 나에게 다른 친구들이 온갖 기대에 차서 쳐다봤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봤던 한국의 전설적인 공포설 하나를 떠올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참 전 이 근처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대. 이 여자는 항상 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났고 얼굴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었대. 왜냐면 그녀는 항상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해. 그녀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날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어. 그런데 그 악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 다가오는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예지몽이었거든. 이곳 주민들은 그녀를 마주치면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대. 친구들은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난 불꽃이 튀는 소리와 밤의 정적을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어둠이 내린 호숫가에서 누군가 그녀를 봤다고 해. 그 사람은 그녀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대. 그냥 어느 순간 시선을 돌렸을 때 벌써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잔잔한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차가운 호수 위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고 해.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 발걸음이 엉켜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렸대. 그 순간 그녀가 머리칼을 느릿하게 걷어내고 얼굴을 드러냈고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 이쯤 되자 내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 중 몇몇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 또한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없는 호숫가와 어두운 주변이 조금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얼어붙은 채로 발견됐어. 눈은 크게 뜨인 채였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고 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발견되었대. 모두가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들로 추정됐지. 그렇다면 그 여자의 정체는 뭐였을까? 혹시 현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곳 어딘가에 그녀가 다시 나타난다면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난 의도적으로 무거운 침묵을 남기고 말을 끊었다. 밤 공기는 한층 서늘하게 느껴졌고 그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갑자기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순간 긴장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다. 장난이라도 치는 것일지 모른다며 서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불확실한 공포심과 그날 밤의 이야기 때문에 감히 텐트 밖을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야 겨우 안도에 숨을 쉴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호숫가의 전설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울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곳으로 캠핑을 떠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때때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괜스레 등을 오싹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말이다.